네. 오늘은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그리고 등전자 이온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그 전전 수업 내용은 이제 유효핵전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 유효핵전화에서부터 파생되어서 이제 차츰 그 개념을 확장해 나가는 지식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이온화 에너지 파트가 이제 마지막 파트로 이제 여러분 앞에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서도 뭐 또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정말 기초적인 파트거든요. 이거 그냥 그런갑다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가서 다시 또 이렇게 대학을 가게 되면 거기서 또 크게 다뤄지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게 있다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좀 중요시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능에서 요즘에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수능 요즘 봤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는데 그 뒤에 있는 파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굳이 이렇게 끄집어내서까지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배울 파트의 키워드가 이온화 에너지와 그 에너지의 주기성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 딱 그 정도가 되겠네요. 딱 그 정도 하고 수업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다음 수업 내용으로는 뭐 간단하게 저는 아마 산염기 파트를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산염기 파트 맞나? 역동적인 화학 반응에서 동적 평형 파트를 그 다음 시간에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 이제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동적 평형 파트, 그 다음 산염기와 중화 반응, 그리고 산화 환원 반응과 환원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화학에 있어서 이게 내용이 제일 방대하고 제일 어렵거든요. 제일 어려워요. 제가 느끼기로는 시험 수능에서도 동적 평형과 산염기 중화 파트 이게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사실 출입하는 열에서 이제 나중에 반응열 들어가면서 이제 더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열역학까지 가게 됩니다. 열역학은 이제 물리화학의 꽃이라고도 불리고 저도 이걸 많이 대학에 있을 때 많이 포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올림피아드 문제가 좋은 이유가 왜냐하면 수능에 그 파트에 문제가 나와요. 2019년도 올림피아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해 수능에 비슷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 올림피아드라는 게 물론 바로 나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 해 걸러서 그 다음 해에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올림피아드 문제가 그 해에 가장 이슈가 되는 좀 논문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 교수님들이 올림피아드 문제를 내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그대로 이제 수능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번씩은 이제 그 해에 출제됐던 올림피아드 문제가 약간 변형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한 해를 걸러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두 해 걸러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올림피아드 문제도 한번 보고 면접 준비도 3학년 됐을 때 준비하는 거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쓸데없는 이야기하면 4분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 아무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온화 에너지란 여기서도 말을 하고 있죠.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1몰의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뭐 되게 단순한 원리입니다. 우리 나트륨에서 이제 양이온이 되긴 되게 쉽죠. 이때 전자가 이제 나트륨에서 일반적인 중성 원자인 나트륨에서 전자를 하나를 빼어내는 것도 되게 쉽습니다. 왜냐면 얘는 최애각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양이온이 되는 거는 정말 쉬워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496kJ이라고 하는데 퍼몰이라고 하는데 이 단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란 결국에는 그걸 뜯어내는 힘인 거예요. 내가 저 친구의 돈을 뜯어내는 힘인데 원래 돈을 줄 마음이 많았던 나트륨 이온은 더 잘 뜯어내겠죠. 하지만 예를 들면 나트륨이 아닌 마그네슘이라고 칩시다. 12 플러스였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하나를 뜯어내기가 애매해져요. 되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하나는 또
빼내기 쉬울 것 같죠? 또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을 거예요. 전자가 이동을 할 때 하나가 이동할 때는 되게 손쉽게 이동이 되고 쉽게 들뜨고 쉽게 또 뭐 전자를 빼앗기면서 가라앉고 뭐 이렇게 돼요. 바닥 상태가 되기도 되게 쉽습니다. 근데 이게 전자를 두 개를 이제 끄집어내거나 이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 수치가 원래 한 개를 했던 거에 비해서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네. 보세요. 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계세요. 마그네슘에서 이미 한 개를 끄집어냈어요. 마그네슘 양이온이 된 겁니다. 그래도 전자가 하나가 남아있죠. 하지만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뭘 오해를 하냐면 여기서 하나만 더 뜯어내면 팔전자 규칙을 만족하지 않습니까? 팔전자 규칙을 만족하면 안정해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이게 좀 덜 이제 들 것이다 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미 하나를 빼내면서 기존에 우리가 빼내야 할 힘들을 어느 정도 쓴 상태예요.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운동을 빡시게 했습니다. 제가 벤치 프레스를 했어요. 벤치에서 제가 양쪽에 한 25, 25kg씩 들고 벤치를 합니다. 거뜬해요. 원래 25, 25 이렇게 들어서 50kg를 했기 때문에 거뜬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25kg짜리 두 개를 들고 하라고 하면 20kg도 양쪽에 20, 20 든 것도 힘들죠. 바로 하라고 하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를 이미 떼놓은 상태에서 한 개를 더 빼기란 더 힘듭니다. 물론 그 하나를 더 뺐을 때 팔전자 규칙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를 기존에 이미 하나를 전자를 빼앗은 상태에서 남아있는 걸 하나를 더 빼앗기라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 수치적인 표현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이제 물리화학 과정을 3학년 때 하나? 3학년 때 가게 되면 배우게 됩니다. 그 파트는 여러분들 대학을 가서 배우도록 하고요. 일단 수능에 나오는 부분은 저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이에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하의 전하가 증가하므로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증가한다. 자, 무슨 뜻이냐? 계속해서 우리 눈에 이제 유효액전하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토대가 되는 게 유효액전하라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유효액전하가 결국에는 무엇을 뜻하죠? 양성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말을 하는 거예요. 유효액전하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 유효액전하란 양성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유효액전하라고 합니다. 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하를 증가시키는 요인인 양성자는 커지죠. 물론 감소시키는 요인인 전자도 하나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 감소되는 크기는 유효액전하에 있는 양성자 크기가 커지는 거에 비해서는 덜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도 하나가 증가하고 양성자도 하나가 증가하지만 그 증가 폭이 양성자가 더 크기 때문에 큰 효과를 발휘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액전하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전자를 하나를 들고 있는 걸 빼앗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빼앗고 중간에 있는 원자 핵도 양성자가 전자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빼내기가 힘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안에 있는 애가 인력이 존재해요. 양성자가 전자를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억지로 힘을 줘서 이온화 에너지라는 좋은 명칭으로 힘을 준 거죠. 이온화 에너지. 힘을 끌어당긴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양성자의 숫자가 더 커지고 있는데 더 힘들어지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바로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유효액전하가 등장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므로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한다. 자, 여기서 또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건 지우고 하자. 자, 이온화 에너지가
이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족입니다. 같은 족이에요. 제가 이거 빈칸 쓰도록 하죠. 자, 원자 번호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핵의 그러니까 유핵전화 크기가 커지면서 이온화 에너지는 더 커지죠. 이온화 에너지는 내가 끌어당기는 힘인 거니까. 내가 끌어당기는 힘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양성자가 끌어당기는 힘도 커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거 같은 껍질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거리적인 게 작용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거리적인 부분이 작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전자 껍질이 하나가 더 늘어났다고 치죠. 그러면 원자핵은 그대로 있어요. 원자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 테두리를 돌고 있는 전자의 궤도가 더 커졌죠. 예전에 우리 제가 양자역학을 수행평가로 냈었습니다. 양자역학을 수행평가로 냈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진 않았고 그 유튜브에 있는 뭐 긴급과학 그 친구가 공진 그 친구는 아닌데 그분께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원자 핵은 운동장에 있는 축구공만한 사이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점 같은 애와 또 더 점 같은 애가 돌고 있는데 그 사이의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사벨 고등학교의 운동장 크기에서 그 원자 핵이 크기가 축구공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모래 알갱이 정도, 너무 제가 비유가 사실상 비율이 안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축구공이 원자 핵이라면 모래알이 전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의 거리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 껍질이 하나가 증가한다는 말은 운동장을 옆에 하나를 더 쓰는 거예요. 지네들은 크기가 축구공이고 모래알인데 운동장을 옆에서 하나를 더 쓴다는 소리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제 같은 족입니다.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운동장을 하나를 더 쓰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축구공이랑 모래 알갱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면적이 커지면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여기서 남아서 교무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교실에서 하면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교무실에 하고 있는데 뭐 이것저것 할 일이 생겨서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껐다 켰다 하다 보니까 저도 정신이 없고,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의 예외 파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중요시 다뤄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를 생각할 때 유효했전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성자가 잡아당기고 있는 유효핵전화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그 전자들을 우리가 빼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우리는 전자를 빼내기가 힘들어지는 게 당연한데, 어째선지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보면, 그 그래프를 보자면 예외적인 상황이 몇 가지 발생합니다. 뭐 책에는 뭐 몇 쪽 몇 쪽과 몇 쪽 몇 쪽의 부분에서 뭔가 주기성이 어긋나는 예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2족이랑 13족이었나? 15족, 16족인가? 아무튼 저도 이거 다 외우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건 약간 암기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문제 풀면서 빠르게 이제 풀기 위해서는 2족, 13족, 15족, 16족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해 정도만 하고 있으면 뭐 나중에 공부할 때 뭐 그렇게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암기하면 좀 더 속도 빨라지니까 하는 게 좋긴 하겠죠.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그 주기성 예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성의 예외가 나타나는 사례에 대해서 제가 그래프를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그래프, 지금 왜 이래. 자, 연필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온화 에너지를 제가 E라고 하겠습니다. 이온화 에너지. 여기는 이제 뭐 원자의 번호라고 할게요. 자,
여기까지 18쪽까지 있다는 거예요. 18쪽까지 있습니다. 한 이쯤에 1쪽.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딱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자, 처음이 2주기로 리튬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짠. 제가 대충 그래프를 외우고 있습니다. 맞나? 맞네요. 네, 맞네요. 자, 여기서 이 두 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내용이랑 좀 다르죠. 나머지는 원래 이렇게 가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양성자가 끌어당기는 그 유획천화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증가해야 맞는 건데, 이온화 에너지가 커져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는 말은 내가 그 전자를 빼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양성자의 개수가 커질수록 그 전자를 빼내기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같은 주기죠. 지금 1쪽부터 18쪽이니까 같은 주기 내에서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전자를 빼내기가 힘들어진다 라는 건데, 맞는 말인데 여기서 예외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이게 2족이고요. 그리고 13족이죠. 그리고 15족, 16족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왜 그런가? 자, 먼저 첫 번째, 이 두 개의 원자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죠. 처음이 ES 오비탈인가요? 이 P 오비탈 이렇게 있다 칩시다. 앞에 있는 건데 제가 다 생략을 할게요. 자, P, ES 오비탈 있고 이건 연필로 할게요. 자, 잘 안 보이시나요? 이건 없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오비탈이 여기에는 채워지지 않고 여기에는 채워져 있죠. 이거 안 했네.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준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예외 상황을 우리가 볼 땐 딱 세 가지, 우리 기존에 오비탈 했었을 때 이제 규칙 3개 있었죠. 전자 배치 규칙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파울리 베타의 원리, 두 번째는 싸움의 원리, 세 번째는 훈트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것 중에 이 3개가 바로 이 예외를 만들어내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싸움의 원리에서 뭘까요? 자, 에너지 준위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ES 오비탈 그리고 EP 오비탈입니다. 에너지 준위가 EP 오비탈이 훨씬 높은 걸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근데 그러면 전자를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지금 여기서 꺼내는 게 쉬울까요? 여기서 꺼내는 게 쉬울까요? 자, 아마 여기서 꺼내는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왜냐? 가장 바깥쪽에 있고 가장 지금 에너지 준위가 높은 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떼어내기가 더 쉬운 거예요. 이걸 떼어내면 에너지 준위가 내려가죠.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는 모든 화학 물질은 에너지 준위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더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으면서 더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p 오비탈에 있는 이 에너지 준위가 ES 오비탈보다 높은 에너지 준위 이 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하나를 떼어줌으로써 ES 오비탈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더 크겠죠. 사실상 오비탈,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높습니다. 그러면 원자는 에너지 준위가 더 낮은 쪽으로 내려가길 원할 거예요. 그러면 이 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빼내주는 게 사실은 에너지 준위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자, E1, E2라고 합시다. E1이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E2 같은 경우는 이 P에 있는 전자를 빼내려고 하기 때문에
ES 오비탈로 내려가면서 오비탈 준위가 에너지 전체적으로 안정해지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지기 위해서 이온을 빨리, 그러니까 전자를 빨리 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온화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더 커져요. 즉 이온화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더 전자를 쉽게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ES 오비탈의 에너지 순위가 낮은 ES 오비탈로 내려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ES 오비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전자를 그냥 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원이 훨씬 더 에너지가 더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만약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차근히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네, 차근히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썼던 방법은 이제 에너지 준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싸움의 원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훈트의 규칙에 해당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5족 원소와 16족 원소에 해당될 텐데요. 16족 원소와 15족 원소가 N과 O였죠. 저도 다 기억을 못해요. 자, N과 O였는데 이걸로 하자. 자, ES 오비탈 그리고 EP 오비탈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E3라고 할게요. E4라고 하겠습니다. P 오비탈, ES 오비탈, 산소와 질소. 자, 몇 개가 될까요? 질소는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여기에 있는 친구를 빼는 게 편할까요? 여기에 있는 친구를 빼는 게 편할까요? 우리 훈트의 규칙이 뭐 때문에 생긴다고 했나요? 그쵸? 전자와 전자가 같은 상자에 있으면 반발력에 의해서 불안전해진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먼저 홀전자부터 먼저 다 채워진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쌍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다른 스핀의 방향으로 전자가 들어간다고 했죠. 자, 다른 전자에 쌍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채워진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쵸? 전자 사이에 있는 반발력 때문입니다. 굳이 같은 호텔 방에 같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커플이면 어쩔 수 없지만 커플이 아닌 애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같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혼자서 큰 방 쓰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 친구는 전자에 반발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애를 빼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애를 빼내는 게 쉬울까요? 자, 얘가 지금 나가라고 계속 압박을 주고 있어요. 아, 나 혼자 야 원래 이거 1인실이야. 근데 네가 지금 와가지고 내가 지금 1인실을 2인실처럼 쓰고 있어. 좀 나가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전자의 반발력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좀 나가라고 한 소리를 듣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얘는 이미 한 자리를 차지한 상태예요. 자, 누구를 내쫓기가 더 쉬울까요? 그쵸? 얘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새로운 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너 딴 데서 살아. 이러면 얘는 그냥 얘한테 한 소리 듣고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해가지고 더 나가기가 편해질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가기가 힘들 거예요. 하지만 얘는 나가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적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온화 에너지가 여기가 더 클 거예요. 그쵸? 그쵸? 훨씬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포가 전자의 반발력에 의해서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핵이 억지로 요액전하를 발휘해서 들어오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온화 에너지를 이렇게 쓰면 더 쉽게 나가는 거죠. 요거랑 요거가 이제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전자가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전자의 이제 이온화 에너지로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E3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E4 같은 경우는 전자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반발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더 나가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적은 힘을 가하더라도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총 12족과 13족 그리고 15족과 16족인가요? 이렇게 두 개의 차이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싸움의 원리의 규칙에서 이용되는 이제 에너지 준위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애가 더 나가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에너지의 준위가 더 높이 돼 있는 애들이 여기 있는 애 한 명만 나가면 원자 자체가 에너지적으로 에너지 준위적으로 안정화될 수가 있죠. 그쵸? 여기만 남으니까 굳이 EP 얘 전자 얘 하나 때문에 EP 오비탈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나가버리면 에너지 준위적으로 안정해지죠. 더 낮은 에너지가 되는 거죠. 물컵에 예전에 제가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에너지 준위가 높은 걸 가득 찬 상태라고 생각했을 때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면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움직였을 때 이게 요만큼 있을 때는 잘 안 넘쳐요. 근데 요만큼 이렇게 있을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흐를 수가 있죠.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비유가 적당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EP에 있는 이 전자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EP 오비탈 이걸 없애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E1과 E2를 비교했을 때 E2가 이 상태죠. E1은 이게 EP 자체가 없는 ES 오비탈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1과 E2를 비교했을 때 E2에 있는 에너지 준위를 내려주는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하기가 쉬워지는 거야. 얘도 이걸 유지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E1이 더 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의 원리가 E1과 E2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뭐죠? 훈트의 규칙이 이제 E3와 E4에 대한 이야기죠. 훈트의 규칙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훈트의 규칙 전자쌍 반발의 원리가 있죠. 굳이 내가 같은 주기에 있을 때 같은 주기가 아니라 같은 오비탈 안에 있을 때 전자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반발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얘도 반발을 하겠죠. 하지만 이온화되려는 경향이 이제 굳이 에너지 준위를 EP까지 하지 않는 게 더 컸던 거예요. 얘도 뭐 반발력이 있습니다. 얘도 ES 오비탈 가지고 있죠. E1 같은 경우도 ES 오비탈 이런 식으로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거랑 협력해가지고 이온화 에너지를 도와주는 경향보다 얘가 자체적으로 에너지 준위를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았다는 거예요.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말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더 효율이 안 좋았다 치면 이게 반대로 됐겠죠. 근데 그러니까 싸움의 원리가 에너지 준위가 훈트의 규칙으로 인한 전자 개인의 반발력보다는 전체 에너지의 준위를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에너지 이익이 더 좋다는 겁니다. 제가 되게 내용 이야기를 어렵게 한 것 같기도 한데 대충 이게 사실은 화학의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전 이 큰 틀을 이용해서 이 이온 반지름과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 틀을 이용하면 이해를 한다면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당연한 거니까. 아무튼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까지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그냥 그렇다 하면서 싸움의 원리 그리고 훈트의 법칙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뭐 더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자, 제가 우리가 훈트의 규칙하고 있었죠. 자, 얘가 하나가 그냥 나가는 것보다 반발력에 의해서 나가는 게 훨씬 더 편하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에너지의 차이는 이 차이가 더 클 거예요. 에너지적으로. 왜냐면 이거는 여기는 훈트의 법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그쵸, 훈투의 법칙이죠. 얘 같은 경우는 요거만 있는 거니까 ES에 요거만 있고 이거 하나만 빼면 되는 거잖아.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빼면 얘도 반발력 생길 거 아니야. 있겠죠. 반발력이 있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EP 오비탈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에너지 순위가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되겠지만 뭐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얘는 이제 에너지 이거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금 줄일 수는 있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게 훨씬 더 이 싸움의 원리로 인한 오비탈을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에너지 중위적으로 내려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표면적인 것만 외우셔도 괜찮고요. 자, 아무튼 뭐 설명이 오래된 것 같은데 뭐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온화 에너지 경향에 의해서 마지막이죠. 여기 있네요. 있는지 모르고 제가 그냥 생각으로 한 건데 여기 있네요. 이 경향성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2주기 그리고 3주기죠. 이것도 여기 나와 있네. 자, 아무튼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똑같아요. 자,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모르시는 분만 듣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바로 내용 끝내시면 됩니다.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라고. 자, 여기 있습니다. 뭐 이 차이죠. ES, EP 오비탈. 뭐 2주기에 한해서 이야기지만 2주기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훈트의 법칙으로 인해서 이제 점자 반발력에 의한 예외가 생긴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싸움의 원리죠.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은 쪽이 이제 더 빠져나가기가 쉽다. 왜냐하면 에너지 준위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원자가 이제 더 에너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낮은 에너지로 내려가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아까 제가 물컵 이야기 했었죠. 굳이 에너지 준위를 전자 한 개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ES 오비탈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굳이 얘를 채우고 있을 필요 없이 요만큼만 하면 뭐 격렬하게 움직여도 뭐 떨어질 위험이 그렇게 없죠. 부담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려고 하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ES 오비탈이 사실은 EP 오비탈에서 전자를 빼는 게 에너지적 손실을 이제 좀 줄여준다는 겁니다. 이온화가 더 잘 된다는 소리죠. 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이유가 아니고 얘는 이제 뭐 훈트 전자의 반발력에 의함, 얘는 싸움의 원리 오비탈 전자를 줄여주기 위해서 p 오비탈에 있는 전자 하나를 빼줌으로써 ES 오비탈이라는 에너지 준위적으로 낮은 오비탈을 선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p 오비탈에 있는 에너지 전자를 하나만 빼주면 바로 ES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13족에 있는 애들이 이온화 에너지가 적게 든다는 겁니다. 뭐 빨리 전자를 배출하고 자기 ES 오비탈로 내려가면 되기 때문이죠. 자,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다음 수업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하죠. 다음 내용은 이제 뭐죠? 등이 아니라 동적 평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동적 평형 이야기하고 그 다음 뭐 산염기 파트 이렇게 넘어갈 건데 동적 평형 내용을 먼저 하고 넘어가겠죠. 동적 평형 내용이 뭐 쉽기도 하면서 어렵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산염기 되면 또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정말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어려워지는 파트가 산염기 파트고 동적 평형 파트는 이해는 되는데 어려운 문제가 되면 또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이죠. 산염기는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 둘 다 이제 연계가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좀 더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말고사는 동적 평형까지는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파트 맡은 거는 앞에 파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효액전화부터 동적 평형까지는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산염기는 뭐 앞부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래저래 해서
뭐 앞에 있는 주기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냈는데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주기적인 경향이라든가 뭐 원자,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동적 평형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영상을 찍는 것도 동적 평형을 포함해서 영상도 제가 또 올릴 거거든요. 영상 먼저 올리고 오프라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프라인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온라인에서 설명을 보충해서 듣거나 뭐 EBS 강의 참고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EBS 강의 제가 따로 올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직접 찾아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